사실 튤립 참 예쁜 꽃입니다. 부자들이 이제 마차에도 꾸미고요, 자기의 앞마당에도 꾸미고, 서민들도 이제 부자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암스테르담 집안치보다 비싸지는 버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오늘날의 선물 거래 방식과 유사한 내가 가진 돈의 10배까지 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고점 대비 99%나 폭락하게 되는 튤립 버블이 일어납니다. 서양을 이길 수 없다면 서양처럼 되자며 이 허수아비 천황을 도쿄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권력 중심이 사무라이에서 천황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일본이 서양에게 진 이유는 체격이 작아서이다. 체격이 작은 이유는 육식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육식을 하자. 전골력이 돈가스 요리 같은 거를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헤라클레스가 이제 괴력으로 산맥을 탁 손으로 내려치면서 지브롤터와 세우타, 지브롤터 해역이 생겼다. 이 스페인 국기에 보면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헤라클레스의 기둥이고요. 달러 표시를 할 때 이 줄 헤라클레스의 기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고민수 경제사 특강의 최고민수 작가입니다. 제가 90개 정도 이슈를 정리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3가지 꼭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덜란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베지마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지브롤터와 세우타 이야기인데요. 먼저 네덜란드 이야기 먼저 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네덜란드가 여기서 이 끝까지 우리 베네룩스 3국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네덜란드입니다. 이 위쪽이 지금의 현재 네덜란드고요. 아래는 벨기에, 그리고 여기가 룩셈부르크인데요. 예전에 네덜란드라고 하면 이 세 지역을 합쳐서 네덜란드라고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뜻은 저지대라는 뜻이 나라 이름이 되었는데요. 저지대, 소금물이 나는 땅이죠.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풍차로 물을 퍼내야만 하는, 그래서 스페인 식민지지만 느슨한 지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받을 게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압박을 피해서 신교도라든지 유대인들이 모여들고요. 저 어렸을 때는 화란이라고 했습니다. 난초 난자를 써서 화란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학문을 난학이라고도 했고요. 일본에서는 오란다라고도 불렀습니다. 여기에도 난초 난자가 들어가죠. 이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더치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더치라는 말은 잉글랜드가 네덜란드를 깔보는 표현입니다. 각자 먹은 만큼 돈을 내는 더치페이.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이 베네룩스 3국, 우리가 이 북부 이쪽 네덜란드 7개 주는 신교도입니다. 개신교를 믿는 종교적인 그런 신념이 굉장히 강했던 곳이고요. 밑에 남부 10개 주는 가톨릭을 믿는 구교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교,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해서 일찍 그 해방을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해방을 맞고요. 나중에 이제 이쪽 벨기에 쪽 부교 가톨릭 지역은 나중에 1800년대가 돼서야 독립을 하게 되고요. 이 과거에는 이 벨기에 지역을 플랑드르라고 했습니다. 우리 플란다스의 개의 플란다스라는 표현, 영어식 표현으로는 플란다스고요. 네덜란드식으로는 플랑드르라고 했는데요. 이 영국에서 양모죠. 양털을 가져와서 플랑드르 지역에서 이 양모를 그 옷감으로 만드는, 당시에는 이 선진적인 그런 공업지대가 이 플랑드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상당히 자유로운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교도와 유대인들이 만든 나라다 보니까 생각이 자유롭습니다. 네덜란드에 가서 커피를 사 먹기 위해서 커피숍에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커피숍에서는 대마초를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는 카페에서, 대마초는 커피숍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성마약이라고 대마초나 코카인 이런 것들을 이제 마리화나, 그렇죠? 대마초나 마리화나를 연성마약이라고 하는데요. 네덜란드 정부에서 이게 음지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암흑가의 자본만 부자로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양지로 올리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성마약을 쉽게 카페에서 파는데 중독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요. 바다 건너 영국의 젊은이들이 주말마다 네덜란드에 넘어와서 커피숍을 찾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플란다스의 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 어렸을 때 일본 만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만화가 히트를 하면서 이 일본인들이 이제 이 벨기에 브뤼셀 지역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플란다스의 개를 찍은 장소가 어디냐, 만든 장소가 어디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플란다스의 개라는 원작 소설이 사실 영국인이 만든 겁니다. 영국인들이 정말 지독한 네덜란드인,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은 굉장히 야박하고 인정머리가 없다라는 내용을 다룬 소설이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당연히 벨기에 지역에서 흥행
할 리 없고요. 영국 이 소설을 일본인들이 만화로 만들어서 빵 뛰면서 일본 관광객이 늘었고, 결국 벨기에인들이 나중에 이렇게 플란다스에게의 동상을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관광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여자 주인공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굉장히 가난했고요. 이 여자 주인공은 지주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친하게 지내고 나중에 이제 지주의 딸 아버지가 둘이 만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중에 이제 모함을 받아서 우리 남자 주인공애가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픈 그런 어떤 만화인데, 죽게 된 원인이 네덜란드인들이 굉장히 좀 야박했다라는 내용을 영국인 입장에서 쓴 소설이 플란다스의 개가 되겠습니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을 1776년에 썼는데요. 이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 영국인이 잉글랜드인이 보기에 네덜란드는 굉장히 부자다.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는 연 2%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잉글랜드인들은 10% 넘게 대출 이자를 받는데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인들은 4%면 이자를 빌릴 수 있다라고 굉장히 부러워했는데요. 그 이유를 보자면 먼저 청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네덜란드인들이 대출을 2%에 해줄 수 있는가? 국가가 신용도가 생겨서 그러는데요. 그 출발점은 청어입니다. 청어, 우리나라에서 과메기를 만드는 재료였는데요. 과메기는 과목이라고요. 이게 눈을 뚫어서, 청어의 눈을 뚫어서 겨울에 말려서 만든 그런 요리가 과메기입니다. 포항 사투리로 과목을 과메기라고 했는데요. 이 청어는 뭉쳐 다니는 생선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때 웬만하면 고기를 못 먹게 했습니다. 고기가 성욕을 일으킨다고 해서 웬만한 그 성인들의 생일, 특히 사순절, 부활절 전 40일간, 그리고 성인의 생일에는 육류를 금지를 했고요. 오직 가능한 건 생선만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까 청어가 돈이 됐고요. 이 청어를 잡아서 유통시키는 그런 역할이 하나의 부를 축적하는 기준이 됐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청어를 먹는 습관이 남아있고요. 하단에 보시는 수르스트레밍, 스웨덴 전통 염장 청어법인데요. 바닷물에 이렇게 청어를 넣고 통조림화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 직구로도 살 수 있는데요. 이거 이제 통조림을 따는 순간 이제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홍어와 함께 세계 10대 악취 음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수르스트레밍. 자, 한자동맹이라고요. 한자동맹이라고 하죠. 이 발트에 연한 90여 개 도시가 경제적 네트워크를 이루었는데요. 이 한자동맹 그 근원은 바로 청어에 있습니다. 이 청어가 이 독일 앞바다, 리벡이라든지요. 이런 앞바다에 청어와 대구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청어잡이로 먹고 살만한 자유도시가 경제 공동체로 이루고, 경제 공동체가 발달하면서 길드라는 도제식 전문 기술자 제도가 만들어져서요. 이 한자동맹이 발트에 연한 한동안 유럽의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독일의 아명을 가지고 항구에서 들어온 청어를 염장을 해서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런데 독일 북부에서 나던 이 청어가 네덜란드 앞바다로 옮겨갑니다. 해수면이 변하면서, 해수의 온도가 변하면서 갑자기 이 네덜란드 앞바다로 옮겨갔고, 이 못 살던 저지대 네덜란드인들이 한 인구의 20-30%가 이 청어잡이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독일과 다르게 네덜란드인들은 이 배 위에서 내장을 제거하고 염장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보다 신선하게, 그러니까 독일은 한국까지 끌고 와야 되거든요. 등푸른 생선인데 지방질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항구로 오면서 약간의 변질이 있는데, 이 네덜란드인들은 배 위에서 염장을 하고 염장한 청어를 운반선으로 바로바로 가져오면서 신선한 청어를 바로 염장한 그런 청어를 유럽 내로 전달하면서 부자가 되어 가겠습니다. 이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청어잡이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배 만드는 조선 기술이 당연히 발전하게 되죠. 네덜란드 앞바다는 이 바다의 깊이가 낮습니다. 갯벌이 발전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바닥이 평평한 배를 만들게 됩니다. 이 바닥이 평평한 배는 뾰족한 배보다 이 육지에서 바로바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이 평평하다 보니까 더 많은 청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거죠. 평평한 바다배를 만들면서 이 조선 산업이 암스테르담에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발전한
탔던 배가 플라이트선, 플리투선이라고요. 이 배불뚝이 배인데요. 그 당시에 유럽은 배에 통행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갑판 크기가 기준이고요. 갑판의 크기를 되게 얇게 하고 배 아래를 굴뚝하게 이렇게 만든, 그래서 통행세도 줄이고, 그러면서 네덜란드 선박이 당시에 잉글랜드보다 더 많이 발전을 하고 네덜란드 배가 이 유럽을 지배하게 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조선업도 발전하게 되고요. 청어에서 조선업이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암스테르담 항구가 굉장히 발전합니다. 교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많은 트레이딩이, 염장한 청어를 사기 위해서 유럽의 각지에서 모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16세기 중반 800에서 1000여 개의 주화가 유통이 되는데 저질 주화가 범람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주화를 영주나 왕이 발행을 하면서 함량미달, 우리가 시뇨리지라고 하죠. 주조 차익을 얻는 함량미달의 저질 주화가 범람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클리핑이나 스웨팅이라는 그런 기법, 그러니까 클리핑은 화폐의 주변을 돌려깎고요. 스웨팅은 가죽에 넣어서 비비면서 금이나 은 가루를 뽑아내는 방법인데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저질주화가 유통하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야기를 합니다. 순도 100%의 금과 은이 이렇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함량 미달의 주화가 유통이 되면서요. 교역이 좀 망가지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스테르담 은행을 설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암스테르담 시의회라는 거죠. 영주나 왕은 자기 맘대로 이렇게 화폐 주조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데, 주조 차익을 얻는데,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자유로운 사상, 민주적인 사상이 싹튼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암스테르담 시의회가 암스테르담 은행을 만들어서 화폐를 발행을 하고요. 그 화폐 발행에 대한 지급 보증, 그리고 무역 환어응 지급 결제 독점권을 줍니다. 이렇게 이제 주조 차익 없이 화폐를 만들다 보니까 암스테르담 은행이 만든 화폐는 믿을 만하다. 즉 신용이 생기게 되고요. 국가가 신용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도 부채 발행에 있어서 국가의 신용도가 올라가면 발행 금리, 대출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암스테르담 그리고 네덜란드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러한 낮아진 금리로 많이 돈을 끌어당겨서 해군력 그리고 원양 항해의 기본이 되는 배를 만들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암스테르담 은행, 신용을 얻는 그리고 믿음을 얻게 되는 이런 은행의 모델은 나중에 영란은행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라는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모델이 되고요. 네덜란드가 배를 많이 만들어서요. 이 배를 가지고 이제 먼 항해를 떠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그 민간업자들이 우후죽순 이렇게 떠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시아의 값비싼 향신료, 금과 은, 그리고 도자기, 살을 가져오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어떤 성공담이 네덜란드의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항해에 떠나는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떠나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스페인, 포르투갈보다 뒤늦은 네덜란드가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시의회가 여러 회사를 통합을 해서 하나의 회사, 커다란 하나의 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만드는 거죠.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아시아는 동인도 회사, 그리고 아메리카는 서인도 회사로 불렸는데요. 그동안의 향신료 무역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지배를 했습니다. 동로마 제국, 지금의 이스탄불 지역에서 향신료를 가져다가 이 유럽에 중개 무역을 했었는데요. 이 이스탄불 지역에 오스만 티르크, 이슬람 세력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이탈리아가 중개 무역을 하기 어려워졌고요. 따지고 보면 스페인, 포르투갈은 유럽의 지중해의 끝입니다만 대서양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 뒤이어 스페인이 이런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아시아의 향신료, 금은, 도자기, 차를 거의 독점을 해왔는데요. 그 자리를 네덜란드가 뒤이어서 하면서 이 자리를 빼앗습니다. 특히 한 60여 년간 포르투갈이 스페인과 합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포르투갈이 이제 스페인과 동일한 몸체가 되면서 네덜란드,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 스페인은 적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이들이 차지한 아시아 지역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개척했던 땅들, 중동, 인도,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의 나가사키, 그리고 마카오 이런 지역까지 네덜란드가 차지를 하려고 했고요. 사실 네덜란드 동인도에서는 영국보다 잉글랜드보다 한 2년 정도 늦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한 10배 정도 컸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덜란드인들의 뛰어난 자본주의적인 생각인데요. 그건 조금 이따 뒤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의 나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인도 회사 사장이 식민지 총독도 겸했습니다. 조약 체결, 화폐 주조, 사법권, 전쟁 발동권, 자체 군대도 보유했고요. 몹쓸 짓도 많이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원주민 대량 학살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회사로 접근을 한 이유는 아시아적인 문명이 발달을 했거든요. 아메리카 대륙은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스페인이 이제 무력으로 점령을 했는데요. 중국이나 인도, 아랍, 일본 등은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일단 회사가 접근하면서 무역으로 먼저 풀고 야금야금 식민지화를 노렸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근대 최초의 주식회사라고 불리거든요. 자본주의의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주된 원인은 연대 보증을 탈피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동인도 회사가 떠날 때 투자를 받았는데 이 바다에 나가서 제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배가 바다에 가라앉았다든지 아니면 해적에게 납치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런데 연대 책임을 졌단 말이죠. 누군가가 이제 돈을 못 내게 되면 그것까지 같이 내다 보니까 이 동인도 회사의 투자자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내가 낸 만큼만 책임을 지고 싶다. 위험을 내 것만 내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오가고요. 그러면 400년 전인데요. 네가 낸 돈만큼만 내라. 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금을 내면 그만큼 주식을 주고요. 이게 이제 오늘날 말하는 IPO, 기업 공개, 공모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내가 낸 투자금만큼 내다 보니까 주식회사 위험 회피를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영국의 잉글랜드의 동인도 회사보다 10배 정도 자본금이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이런 어떤 자본의 크기의 우익, 규모의 경제가 커졌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등에서 향신료 무역에서 영국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기 보시면 이 말루카제 그리고 몰루카제 이 지역에서 이제 주로 향신료가 나왔는데요. 따뜻한 지역입니다. 유럽은 일조량이 적어서 이렇게 향신료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었고요. 당시에 최고의 그런 가장 비싼 그런 물품이었죠. 이 말루카와 몰루카를 네덜란드가 독점을 합니다. 영국도 여기 와서 좀 비벼달라고 했는데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한테 크게 지고요. 인도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향신료는 육두구, 정약, 그리고 블랙골드라고 하죠. 후추 이런 부분들이 향신료로 불렸고요. 동인도 회사 그래서 처음 우리가 항해를 해서 265% 투자 수익 2배 이상, 2배 반 정도 수익을 내고 해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항해를 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투자금을 이렇게 걷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너의 투자금을 못 찾는다. 폐쇄형이라고 하죠. 10년 후에 수익 정산에서 투자 원금을 돌려주마. 그리고 거기에 수익도 챙겨주마. 다만 5% 수익 날 때마다 배당금을 주기적으로 주겠다. 당시의 주주는 배당금을 받는 오늘날 같은 주주 입장보다는 배당금을 받는 투자자 입장이었거든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지역의 향신료 산업을 독점을 하면서 굉장히 커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익의 몇 배 이상 수익이 나게 되고요. 이 주식을 팔고 싶다라는 수요들이 생깁니다. 또 개인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도 생기죠. 그런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10년 동안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 대신에 남과 바꿔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식회사 동인도 회사 주식이 거래가 되게 되는 거죠. 구두가 카페나 교육장소 이런 데가 배에 대한 정보도 많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식이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전문 브로커도 생기는데요. 근데 문제는 체계적이지도 않고 사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암스테르담 정부 암스테르담 보르스라는 1608년입니다.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세웁니다.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세우는데요. 지금처럼 주식을 교환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 명부죠. 주주 명부의 이름을 윌리엄을 찰스로 고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고치는 방식으로 했고요. 거래 방식은 먼저 눈이 마주치면 서로가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손을 잡고 조건을 제시하겠죠.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압수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 계속 손바닥을 쳐나가는 원하는 가격이 나올 때까지 계속 손바닥을 그러다 보니까 멱살도 잡고요. 이렇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항구에 배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고 왜냐? 귀금속이나 향신료를 가득 싣고 올 테니까.
그러면 수익도 극대화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암스테르담 보르스 1608년입니다. 400년도 넘게 암스테르담에 주식거래소가 생기고 이게 이제 나중에 뉴욕 증권거래소라든지 영국 증권거래소의 모델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되고요. 이 네덜란드인 청어로부터 해서 조선소가 생기고 또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은행도 만들고 은행에서 저리에 대출을 주면서 대항해 시대를 같이 동참을 하고 향신료 무역을 하면서 또 동인도 회사가 커나가고요. 동인도 회사 주식을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아주 부유해졌습니다. 부유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자기의 얼굴, 초상화를 그려대고요. 또 미술품을 수집하고 또 저지대에 그 버려진 땅에 이 꽃을 재배를 하면서 나름의 향락을 즐기게 됩니다. 사실 튤립, 오스만 티르크인들이 터번을 뜻하는 투르반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오스만 티르크에 파견된 신성 로마 제국 대사가 뿌리를 빈으로 가져왔고요. 이를 네덜란드 식물학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1554년 네덜란드에 이제 전해졌는데요. 참 예쁜 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이제 마차에도 꾸미고요. 자기의 앞마당에도 꾸미고 서민들도 이제 부자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비싼 동인대사 주식은 못 사지만 튤립 정도는 내가 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가 튤립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 튤립, 남들이 가지지 않은 튤립을 갖고 싶습니다. 희귀 튤립을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고요. 그렇게 돼서 한 400여 종의 변종 튤립들이 개발이 됐는데요. 뭐 황제, 총독, 영주, 대장 등 이름이 각각 붙었는데 그중에 황제가 제일 멋있겠죠? 센페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영원한 황제라는 이름의 이 그림처럼 이런 줄무늬 튤립이 암스테르담 집안치보다 비싸지는 그런 버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튤립은 꽃으로 거래된 게 아니라 구근이라고요. 뿌리가 선물, 미리 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나 선술집에서 튤립 뿌리가 미리 거래가 되고요. 나중에 이제 뿌리가 나온 다음에 물건을, 뿌리를 전달하는 그런 선물 거래 방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 가격보다 나중에 가격이 비싸지면 수익이 나는 거고요. 내가 미리 판 가격보다 떨어지면 사는 입장에서 손해를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선물 거래 방식과 유사한 그런 거래가 400여 년 전에 발생이 되는 거죠. 변종 바이러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황제 튤립 뿌리라도 황제 튤립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매일 오르다 보니까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여기에는 또 일부 보증금 방식, 지금도 선물 옵션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내가 사는 금액의 한 10%, 20%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의 10배까지 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공격적 투자를 부추기면서요. 주가가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계속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 왕족이 팔았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요. 뿌리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꽃뿌리가 집값보다 비싸다는 그런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이제 이성적인 생각이 느트면서 결국 고점 대비 99%나 폭락하게 되는 튤립 버블이 일어납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매매 금액의 3.5%만 지급토록 조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급등을 했다가 네덜란드 왕족이 팔았다. 그러면서 이제 급락을 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튤립 피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흥행이 크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 영화에 보면 네덜란드 튤립 버블 이야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 빛과 어둠의 화가라고 하죠. 렘브란트. 상투를 잡아가지고요. 엄청난 빚을 줍니다. 그래서 평생 빚 갚느라고 그림만 그려서 오늘날의 이제 대표적인 네덜란드 플랑드르 지역의 화가가 됐는데요. 사실 이 야경, 대표작이 야경인데요. 좀 어두워 보이지만 나치 배경입니다. 니스를 바르면은 이 검게 변해서 그런데요. 그림만 그려대다가 미술품 경매회사도 차렸는데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경매회사가 소덥이나 크리스티 경매회사의 어떤 동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네덜란드 튤립 버블 지금도 그 후손에게 굉장한 어떤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쾌겐호프 튤립 축제라고 하는데요. 쾌겐호프의 꽃이 피면 유럽의 봄이 시작된다. 쾌겐호프라는 지역에서 매년 3월에서 5월 축제가 열리는데요. 실은 이게 무역 현장입니다. 구매 상담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요. 튤립은 현물 시장을 보고 구매를 결정한 다음에 실제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쾌겐호프는 하나의 무역 현장이 됐고요. 네덜란드인 3명이 모이면 금융조합을 만들고 4명이 모이면 화해조합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사상이 싹 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튤립 버블이 일어났지만 지금 쾌겐호프가 튤립 시장의 어떤 유럽의 튤립 시장의 선두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신교도와 유대인은 자본주의를 굉장히 선호했던 그런 조상들이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네덜란드에 남아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민수의 네덜란드 이야기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최고민수 경제사 특강 네덜란드 편 이야기 짤막하게 했는데요. 청어에서부터 네덜란드가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그리고 네덜란드 부자가 어떻게 튤립 버블로 버블을 일으켰는지 내용을 요 최고민수 경제사 특강에 다루고 있으니까요. 한번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제사 특강의 두 번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무라이와 메이주식 그리고 대지마 이야기입니다. 사무라이 특징은 칼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칼 하나랑 자결용 작은 칼 하나 또는 뭐 긴 칼 두 개를 차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무라이, 우리 사농공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선비사자를 씁니다. 근데 일본은 무사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지배계층의 최우두머리가 무사인 거죠.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일본의 지배 세력은 이 사무라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천황, 덴노라고 하죠. 천황이 나라의 어떤 실질적인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데요.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천황은 허수아비였습니다. 교토에 가둬두고 실권은 쇼군이 쥐었고요. 천황의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천황이 아버지를 문상가고 싶다라는 걸 이 쇼군, 사무라이의 우두머리죠. 쇼군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로 허수아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위에 사무라이, 우리가 대장군이라고도 하고요. 쇼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쇼군이 있는 곳을 막부, 장군의 천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부의 어떤 우두머리를 쇼군이라고 했고요. 쇼군은 이 막부 아래 한 260여 개의 지방 지역의 영주, 다이묘라고 하죠. 봉건 영주를 다이묘라고 하는데요. 이 막부 그리고 번 260여 개의 번을 합쳐서 막번 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인데 대장군 사무라이는 쇼군, 그 밑에 봉건 영주 사무라이는 다이묘라고 했습니다. 260여 개의 번의 우두머리, 봉건 영주를 다이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쇼군과 다이묘는 또 사무라이를 각각 또 추가적으로 고용을 해서 씁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이제 봉건 농토에서 이 쌀을 걷어들이고 그걸로 사무라이의 월급을 주면서 살아갔던 거죠. 이 사무라이는 농민과 따로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 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높은 성을 쌓고요. 그 성 주변에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사는 그런 구조를 가졌었고요. 이 가마쿠라 막부 1100년대 후반부터 1300년대까지,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 그리고 에도 막부 1600년대부터 1867년까지 이 막부가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마지막 에도 막부는 도쿄가 에도죠. 그쪽에 막부를 이렇게 놓고 한 260년 정도 지배를 해왔습니다. 일본의 역사에서 3명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오다 노부나가, 무로마치 막부 환란기였습니다. 우리가 센코쿠 시대라고도 하고요. 전국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이 전자는 전쟁할 때 전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 시기였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한 80~90% 통일을 앞두고 있다가 구하대 절에서 칼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우주공산이 된 이 지배층을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의 오른팔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차지를 합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떤 귀족 집안도 아니고요. 영주 집안도 아닙니다. 가난한 집안의 자식인데 일설에 의하면 노부나가의 남학신을 겨울에 가슴에 품고 그런 어떤 충성심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 신뢰를 받고 무럭무럭 커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부주공산인 그런 우두머리 자리를 갑자기 차지하다 보니까 자기가 좀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도요토미와 함께 그 권좌를 노렸습니다만 한 3인자 정도 되다 보니까 2~3인자 되다 보니까 밀려납니다. 권좌에서 밀려나고 그 당시에 오사카, 히데요시가 있는 오사카에서 먼 에도 그런 늪으로 쫓겨납니다. 지금의 도쿄 지역인데요. 그러면서 임진왜란도 불참을 하는데요. 그게 신의 한 수가 됩니다. 히데요시가 죽고 그의 아들 히데요리가 이제 한 10대 후반이 됐을 때 히데요리를 오사카성, 지금보다 한 7~8배 큰 오사카성 크기인데요. 여기 2개의 커다란 해자가 있었습니다. 해자는 이제 적이 못 건너게 만든 물 웅덩이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공격을 하는데 이 성이 함락이 안 되자 히데요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해자 둘 중에 하나만 흙으로
벽으로 덮어놓으면 우리가 물러나겠다. 여기에 이제 10대 후반인 히데요리가 속아서 해자를 이렇게 흙으로 덮자 오사카성을 바로 공격해서 이 히데요리를 물리치고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안에 새가 울지 않을 때 다혈지대 오다 노부나가는 즉시 죽여버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든 울게 만들고 느긋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3명 중에 제일 오래 살기도 했고요. 에도 막부를 열면서 이 에도 시대를 도쿠가와 집안의 한 60년 정도 쇼군 시대를 엽니다. 이 에도 막부 산킨 코다이 참근 교대제라고 하는데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 영주들의 반란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 다이묘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다이묘를 평년마다 1년씩 에도에 머무르게 하고요. 번으로 돌아갈 때는 처자식을 에도에 묶어둡니다. 골모로 잡아두는 이 정책을 펼쳤는데요. 근데 이 산킨 코다이가 의미가 있는 게 다이묘들이 이동을 하면서 다이묘의 그 각각의 영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물건이나 생산품 등이 전달을 해지면서 경제가 발달하고 교역이 발달하는 계기가 됐고요. 이 에도마쿠 한 200여 년 넘게 발전을 했습니다만 구로운의 흑선이라고 하죠. 일본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무서운 그런 배로 그려놨습니다. 일본인들이 그린 배인데요. 당시 에도마쿠 일본 배가 한 100톤이 최대치였는데 그거의 25배인 2500톤급 증기선이 이 도쿄로 들어오는 거죠. 에도마쿠 힘없이 항복하고 맙니다. 이걸 본 사무라이들 그리고 이걸 본 일본인들 특히 규슈 지역의 세력들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서양에 굴복하는 막부의 힘없음. 그들이 이제 미국과 일본 최초의 불평등 통상조약을 맺거든요. 보면 일본 항구를 열고요. 미국이 알아서 무역도 하고 재판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열어둡니다. 당시 천황은 이런 교역에 반대를 했는데도 천황을 무시하고 막부가 힘없이 항복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미국인 페리 제독이 도쿄만에 1852년 도착하는데요. 당시 미국은 최대의 그 포경국가, 고래잡이 그런 국가였습니다. 석유가 나오기 전 고래기름이 가로등 불빛을 밝히는데 중요한 원천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의 근해 지역에 포경 작업을 했는데 고래가 안 잡히다 보니까 멀리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본이 기항지 및 보급지로 필요해졌습니다. 페리 제독이 에도에 왔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순한 모습도 있지만 도깨비처럼 이렇게 무서운 모습도 일본인이 두려움에 떨어서 페리 제독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시다 쇼이 한 30년 정도 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흑선 구로운해를 직접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양의 어떤 모습을 이겨내야 된다. 존왕 양이 사상을 설판합니다. 존왕은 천황을 받들고 양이는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자신의 사상을 가르쳤는데요. 이게 이토 히로부미 등 제자들이 메이지 유신의 주축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이 서양처럼 강해져서 해외 정벌도 하고 중요한 건 한국, 조선을 쳐야 된다. 그래서 정한론을 주장하고요. 이게 일본의 식민지 이론의 배경이 된 그런 계기입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 도쿄에서 가장 그러니까 에도마코 측면에서는 자신에게 어떤 충성도가 떨어진 애들을 에도에서 가장 먼 지역으로 보냈고요. 그런 지역이 여기 주시 지역과 이 야마구치현, 지금의 야마구치현이죠. 옛날엔 조슈건이라고 했고요. 지금의 가고시마현, 옛날에 사스마라고 하는데요. 조슈와 사스마 지역에서 메이지 유신의 어떤 세력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에도마쿠는 힘이 없는가? 힘을 기르자. 처음에는 프랑스 영국 등에 대들다가 대판 두들겨 왔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서양을 담자. 그래서 서양의 문물과 무기를 받아들여서 힘을 키우자. 무능한 막부를 서양식 군대로 물리치자라고 이 주장을 하면서요.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면서 메이지 천황 시절에 이제 왕정 복고 쿠데타 그리고 일본판 산업 육성을 일으킵니다. 명치 유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메이지 천황이죠. 그래서 이 유신, 낡은 제도를 새롭게 고친다. 서양을 이길 수 없다면 서양처럼 되자며 이 허수아비 천황을 도쿄로 데려갑니다. 천황의 인생 역전. 그래서 일본의 권력 중심이 사무라이에서 천황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서 만세일계라는 온 세상이 천황의 한 핏줄이다. 이걸 강조하게 되죠. 막부만 바뀌었을 뿐 천황은 2000년 넘게
이어졌다. 천황 아래 모든 시민은 평등하고 우리는 천황에게 복종해야 된다. 구심점을 천황으로 집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 봉건 영주인 번체제를 폐지하고요. 사무라이를 도쿄로 불러들입니다. 다이묘를 도쿄로 불러들이고요. 천황은 이제 서양식으로 바뀝니다. 머리카락도 자르고 서양식 제복도 입고 전 국민에게 육식을 장려합니다. 육식을 장려하다니요. 그동안 일본은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육식을 금지해왔거든요. 우리가 일본이 서양에게 진 이유는 체격이 작아서이다. 체격이 작은 이유는 육식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육식을 하자. 근데 육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또 불교도들은 거세게 반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먹을 방법 전골요리 그리고 돈가스 요리 같은 거를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식 장려를 하면서 천황이 직접 육식을 먹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또 메이지 유신 이후에 평민도 성씨를 갖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성씨가 없었거든요. 무사나 귀족만 있었는데 주민등록, 납세, 징병을 위해서는 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성씨만 10만 개가 넘습니다. 이름 대신에 성씨만 부분인 거죠. 성도 대충 만들었습니다. 다나카는 가까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나카무라는 다나카의 시종마, 뭐 이런 의미로 대충 치운 거죠. 자, 메이지 유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서양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요. 1871년 이와쿠라 사절단을 구성해서 미국, 유럽 등 2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서양을 답습을 했는데요. 이 상투를 트니가 이와쿠라 도공이라고요. 이와쿠라 사절단의 어떤 헤드 역할을 합니다. 이 오른편이 이토 히로부인 거죠. 철도건설, 강산개발, 제철소, 조선 등 기계공장, 군수산업을 일으키자. 그래서 미쓰비시라든지 미쓰이 등 일본의 굴지 기업들이 이때 생기게 된 거고요. 기타 큐슈, 아까 그 조슈원 지역이죠. 기타큐슈 지역의 야타 제철소 1901년도에 생깁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 제철 산업의 어떤 기관이 되고요. 사실 중국도 양무운동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원인은 정권이 바뀌지 않았고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마부의 지도층이 사라지고 천황 중심의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서양식으로 바뀌면서 성공을 거둡니다. 결국 이들이 일으킨 건 전쟁 비즈니스입니다. 전쟁을 하면 돈을, 배상금을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먼저 대만에 이렇게 침략을 해서 엑서사이즈를 하고요. 그 다음에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1차 세계대전, 1914년까지 10년 단위로 전쟁을 일으키면서 배상금을 받아냅니다. 청일전쟁 때는 이 2배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국가 예산을 봅니다. 러일전쟁에서도 실질적으로 러시아를 이기는데요. 20억엔이라는 큰 돈을 퍼부었는데 외채를 12억엔 정도 빌려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러시아에 실질적으로 이겼지만 러시아의 배상금을 받아내지는 못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쳤는데 1차 대전 영국 편에 쓰면서 이를 좀 만회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베리아 추든, 만주사면, 중일전쟁, 대동아 전쟁까지 계속 전쟁을 일으키면서 배상금을 뜯어내는 군국주의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군국주의를 일으키면서 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키고 야스쿠니 신사, 지금의 2차 대전 A급 전범 14명의 혼을 모시고 있고요. 한 번씩 군국주의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흔들릴 때 총리가 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면서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14명 중 한 명이 도조 히데키입니다. 육군 대장 출신이고요. 일본 총리까지 올랐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난징 대학살을 일으키면서요. 중일 전쟁 중에 당시 중국의 수도인 난징에서 일반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했죠. 이게 이제 미국에 전해지면서 미국이 일본의 석유 수출 금지를 취합니다. 석유를 당시 일본이 미국에서 얻었는데 석유를 갖볼 수 없는 환경이 벌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당시 총리가 협상에 나서려고 했는데 이 일본 육군 도조 히데키가 암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총리가 물러나고 그 자리를 도조 히데키가 차지하고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을 하는 거죠. 당시 미국이 일본보다 12배 경제력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러시아도 이겨본 일본이기에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고 여기서 이제
처참히 무너지면서 메이지 유신의 어떤 그 전쟁 비즈니스가 종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 이전의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하면 대지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자로 출도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 대지마 지역입니다. 부채꼴 모양의 인공섬인데요. 크기는 뭐 가로 180m, 세로 한 60m 정도. 크지 않은 인공섬입니다. 나가사키 항구 입구에 있고요. 이쪽에서 대외 무역을 유일하게 했습니다. 우리 명나라 시절에 중국은 해금령을 내렸습니다. 왜냐? 육지로도 운하가, 대운하가 있기 때문에 강으로 얼마든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바다를 통해서 해상 세력을 키울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해금령을 해서 이 육지로만, 육지의 운하로만 무역을 할 수 있게 했고요. 세상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모습을 중국과 비슷한 모습을 한국과 일본이 따라했고요. 다만 이제 일본은 이 대지마를 통해서 유일하게 무역 창구를 열어놨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사실 이 포르투갈인의 카톨릭 포교를 허용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주도 세력이 불교 세력이었고요. 또 규슈 지역이 카톨릭이 널리 퍼지다 보니까 규슈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다 노부나가는 포르투갈에 되게 우호적이었는데 그가 죽고 나중에 이제 에도마쿠는 이 카톨릭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카톨릭이 하느님만을 믿고 막부나 천황에 대해서 터부시했고 또 반란도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포교 활동을 하는 포르투갈이 이제 미운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 세력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이제 나중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대지마 해금 정책, 즉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이렇게 작은 무역 항구를 열어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포르투갈인들이 이쪽 조총을 전해준 포르투갈인들이 이쪽 지역에 무역을 했습니다만 가톨릭을 너무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면서 시마바라 아마쿠사 난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천주교인들이 일으킨 난인데요. 이게 이제 에도막 불을 타도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카톨릭을 일으킨 그 원흉이 되는 거죠. 포르투갈인들을 내쫓고 이 자리를 이제 네덜란드인들이 차지한 겁니다. 포르투갈인들 맨 처음 대항해 시대를 열었죠. 에니크 왕자라는 주왕 1세의 세 번째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이제 그 십자군, 그 당시에 포르투갈 십자군의 대표 역할을 아버지가 줬습니다. 십자군의 대표라는 것은 그만큼 종교적으로 헌금을 땡겨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돈을 가지고 이 항해 학교도 열고요. 전문가들을 데려오면서 대항해 시대를 열고 그 결과 아프리카 희망봉도 발견하고요. 나중에 바스코다마가가 인도도 발견하게 되는 인도코아, 말라카, 마카오, 나가사키 항구를 만든 그런 포르투갈인들이지만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는 무역 회사죠.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이 포르투갈이 떠난 곳에 상관을 열어서 일본에서 은, 도자기 등을 수출하는 그런 무역항으로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이 이제 오늘날의 대지마고요. 예전에는 인공섬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육지를 메워서 육지가 된 땅을 메워서 육지가 된 그런 곳입니다. 사실 나가사키가 2차 세계대전 원자폭탄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다 불타고 돌로 된 곳만 남았죠. 그리고 새로 이제 대지마를 관광 산업화하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럽과의 독점적 교역 그리고 가톨릭을 전파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우리 에도마쿠가 맞아 떨어져서요. 17에서 19세기 중엽까지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가 이 출도 대지마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마에서 우리가 일본인들이 무역도 하지만 학문도 받아들여요. 우리가 이제 난항이라고 난꼬꾸라고요. 화란의 학문이라고도 하는데요. 대지마를 이제 통제를 했었는데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인 의사가 네덜란드의 의학책을 접하면서 해체신서라는 일본의 해부학책을 냈는데요. 그동안의 해부학책은 청나라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신체 구조와 너무 달랐고 뜬구름 잡는 거였는데 네덜란드의 의학책은 신체 구조와 동일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학문이 굉장히 발전했구나 그러면서 네덜란드의 학문들을 일본 사회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고 이게 난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 쇼군, 일본의 대장군은 네덜란드 상관으로부터 1년에 한 번씩 화란 풍설서라고요. 네덜란드 상관은 1년에 한 번씩 쇼군에게 네덜란드가 거쳐온 그 무역 항구에서 오는 중요 정보들을 쇼군에게
전달을 해왔던 거죠. 그게 이 병풍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뭐 일종의 찌라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덜란드 상관이 글로벌 무역 지점에서 얻은 그런 국제적인 어떤 교류 내역들을 쇼군에게 전달해서, 쇼군은 해금 정책을 하지만 나름 네덜란드 상관을 통해서 국제 정세를 얻어가는, 그러니까 꽉 막힌 그런 일본이 아니라 대지만을 통해서 글로벌 정보를 캐치하는 그런 환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가사키에 가면 글로버 가든이라고요. 여기가 이제 자코모 푸치니의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 나가사키 선교사 아내가 들려오는 풍문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게 소설이 되고, 그 소설이 런던에서 연극으로 펼쳐지고, 그 연극을 푸치니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푸치니가 이걸 오페라 나비부인으로 만들고요. 나비부인은 지금도 글로벌 가장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 중에 하나입니다. 줄거리를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영국 해군 장교 핑커트 배우입니다. 아주 바람둥인데요. 이 나가사키에 주둔을 했고요. 그때 이제 나비라는 이름의, 버터플라이라는 이름의 게이샤 초초와 사귀입니다. 근데 초초는 아버지가 할복 자살해서 몰락한 집안의 그런 딸이었고요. 15살에 이제 게이샤가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남긴 유언 중에 하나가 꼭 결혼을 해라. 그래서 초초는 핑커튼에게 꼭 결혼하고 싶다라고 조르죠. 그래서 핑커튼은 그냥 계약 결혼 정도로 생각하고 결혼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사키 주둔이 끝나고 미국으로 건너가고요. 미국에는 약혼자인 케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트와 결혼하고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케이트에게 말하죠. 내가 나가사키에 악세살 된 아들이 있다. 그래서 이 핑커튼이 이렇게 고백을 하자 부인인 케이트가 쿨하게 그러면 데려와서 키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핑커튼과 케이트가 초초를 만나러 가자, 초초는 이제 남편이 오니까 3년 만에 오니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래서 버선발로 나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웬 서양 여자가 이제 부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케이트가 내가 이 아들을 키워줄 테니 나에게 넘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초가 그러면 30분만 기다려라, 내가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0분을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이 아버지가 할복 자살한 그 칼로 이 초초도 생을 달리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인사를 하고요. 그걸 이제 핑커튼이 나중에 알게 되면서 버터플라이, 나비라고 외치면서 이 오페라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나가사키에 가면 짬뽕을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하죠. 지금 보시는 이 짬뽕인데요. 이게 이제 돼지 육수 베이스에 이 어묵이라든지 이런 만들다만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로 나가사키 짬뽕을 만들었습니다. 짬뽕의 어원은 밥 먹었니 하는 중국어 치판이라는 복건선식 사투리라는 이야기도 하나 있고요. 일본어로 찬폰이라고요. 아끼음이 뒤섞인다는 뜻인데요. 거기에서 유래했다라는 설등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짬뽕이라는 말도, 짬뽕 요리도 없는데요. 19세기 일본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나가사키의 중국 음식점 사에루라는 곳에 진평순이라는 그 당시 화교가 요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래에 보이는 그 사에루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 가면 여기 건물 5층인데요. 여기서 나가사키 짬뽕을 맛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설도 있습니다. 산둥성에서 건너온 이 중국인들이 이모군란 때 넘어와서 그 조개지, 인천 조개지에서 초마면을 응용해서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 짬뽕도 하였습니다. 근데 1970년대 이 고춧가루가 이제 대중화되면서 우리나라 짬뽕도 이제 좀 매워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라면과 짬뽕의 차이, 면발 삶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짬뽕은 국물과 함께 면발을 삶지만 라면은 면발 따로 국물 따로 이렇게 하고요. 라면, 우리가 라미엔이라고도 하는데 남면이라고 하죠. 이게 잡아당겨서 만든 수타면을 얘기하는데요. 일본 3대 라면 지역이 있습니다. 후쿠오카, 그리고 삿포로, 기타카나. 그 중에서 이제 후쿠오카 지역은 우리 나가사키 짬뽕처럼 돼지 육수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일본에 가면 스케멘이라고요. 국물에 찍어 먹는 라면인데요. 스케루가 이제 찝다라는 뜻이고요. 다이쇼켄이라는 라면 가게 직원이 이제 먹다 남은 면을 이제 소바처럼 만들어서 처음에 만들었다라는 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가사키 이야기에서 빠져볼 수 없는 게 하시마입니다. 군함도라고 하고요. 영화로도 나왔죠. 나가사키 한 18km 정도 떨어진 섬. 야구장 한 2배 정도 넘는 섬인데요. 실제로 섬은 이만큼만 예전에 자연섬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인공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하시마가 유명했던 게 해저 탄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비스듬히 내려가고요. 거기서 또 직선으로 파고 내려가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왜 유명했냐면 강제징용을 일제 그 침략 말기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 이제 죽어나갔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1973년
1474년이죠. 이 광산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 다 떠나면서 이게 이제 해풍에 무너진 겁니다. 실제로 이제 뭐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맞은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석탄 산업이 이제 사양 산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사람들이 떠나고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좀 우리에겐 열받는 일이 얘네들이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받을 때 우리의 강제징용 역사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거에 대한 기념관도 만들어 추모 기념관도 만들어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싹 씻어버리고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받을 때 우리 강제징용 직전까지만 역사를 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인들은 여기 외곽 지역에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요. 이쪽이 이제 해풍이 많이 부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무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어디론가 치워서 지금 우리 조선인들이 얼만큼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지 그런 걸 알 수 없게 이렇게 만든. 네, 그래서 나가사키 섬에 가면 이 군함도에 한번 꼭 방문하셔서 조선인들의 어떤 위령을 그런 어떤 혼을 달래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사 특강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무라이 이야기 그리고 사무라이들의 어떤 반란, 메이지 유신, 그거에 따른 산업 그리고 전쟁 비즈니스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전의 해금 정책 속에 대지마만을 열어놓고 무역을 활동을 하고 그 대지마 지역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하면서 은과 도자기를 무역하고 일본의 나나 그리고 다양한 풍설서들을 주면서 정보교류를 활성화했다. 이런 얘기까지 일본의 대지마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최고민수 경제사 특강 마지막 시간이죠. 지브롤터와 세우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문학적 얘기도 있고요. 지리학적인 얘기도 있고 여행 컨셉하고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브롤터 해협 여기입니다. 지브롤터 해협. 이 위쪽은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고요. 여기는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접점. 여기 지중해와 대서 여기가 지중해죠. 지중해와 대서 이쪽이 대서양이고요. 거기 만나는 육지간 최단거리 14km가 이 지브롤터 해협이 되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표시 이 원 표시 있는 곳이 지브롤터 해협이고요. 대항해 시절 그 이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죠. 그래서 평평한 지구끝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서쪽 끝이 세상의 끝이다. 이 지브롤터 해협이 세상의 끝이다. 지브롤터 해협에는 헤라클레스 기둥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지브롤터고요. 여기가 세우타인데요. 여기에 산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산, 헤라클레스 기둥 너머에는 지옥, 하데스가 있다라는 말을 전해줬고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 헤라클레스 기둥 너머에 그 어딘가에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가 있을 것이다. 수준 높은 문명, 아름다운 경관, 풍요로운 그런 곳인데 탐욕으로 신들이 미움을 받아서 하루 만에 가라앉았는데 그게 기원전 9700년경입니다. 그래서 이 아틀란티스 이름을 따서 우리가 대서양을 아틀란틱 오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서양 그리고 지중해를 가르는 어떤 중요한 거점이 이 지브롤터 해협, 지브롤터와 세우타고 여기에 있는 산맥을 헤라클레스 기둥이라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편에서 언급했듯이 대항해 시대는 포르투갈의 왕자죠. 에니크 왕자가 이탈리아의 향신료 무역이 막히면서 북부 요충지, 아프리카 북부 요충지 세우타를 침략을 합니다. 이 모로코 옆에 있는데요. 세우타를 침략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거기가 이슬람 애들이 향신료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향신료 교육을 하는 세우타를 점령을 하면 우리가 향신료를 독점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이 세우타를 점령한 이후에 이슬람 애들이 안 옵니다. 종교적으로 다른 곳에 굳이 우리가 무역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우타를 점령하고도 향신료를 못 얻으니까 에니크 왕자는 이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를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자, 헤라클레스의 기둥. 그러면 헤라클레스는 과연 누구인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헤라클레스는 보통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힘센 사나이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어떤 팽창주의를 나타내는데요. 저걸 한 방에 무너뜨려서 그리스 문화를 접하는 그리스의 어떤 팽창의 인물.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제우스는 당시 최고의 신인데요. 제우스가 인간 알크메네라는 여자에 반합니다. 근데 알크메네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그녀 남편의 모습으로 변해서 침실에 들어서 결국 헤라클레스를 낳게 되는데요. 제우스가 이렇게 바람둥이인 이유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제우스를 다 조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의
아들을 낳아야 되고요. 여자 조상들이 제우스의 아이를 낳아서 제우스의 아들들이 하나의 자신들의 조상이 되는 거죠. 헤라클레스 이쁨 받지 못하겠죠. 그 제우스의 아내 여신 헤라가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못하게 노력했는데 태어나고요. 태어나고 8개월쯤에는 독사뱀을 보냈는데 이 독사뱀을 갖고 놀다 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결혼한 다음에 부인과 자녀를 정신장난으로 죽이게 만들게 되는 거죠. 헤라클레스가 제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자살을 기도를 하다가 결국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습니다. 신탁 내용은 티린스 왕에게 가서 10개의 명령을 받아라. 그런데 이제 10개를 다 수행을 했는데 이 티린스 왕이 2개는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총 2개를 더해서 12개의 과업, 12년 동안 12개의 과업을 했는데요. 한 6개 정도는 그리스 안에서, 4개 정도는 그리스 밖에서, 그리고 2개 정도는 인간 세계 밖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틀라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타이탄족의 후손입니다. 아틀라스가 타이탄족의 후손인데요. 이 타이탄족이 올림퍼스의 수인 제우스 등과 한판 붙습니다. 그런데 아틀라스가 속한 타이탄족이 지게 되죠. 그래서 제우스가 형벌을 내립니다. 아틀라스는 평생 지구를 짊어지고 있어라. 자, 헤라클레스의 11번째 과업입니다. 뭐냐면 황금사과를 따오라는 건데요. 황금사과는 어디에 있나요? 아틀라스의 딸이 지키는 신들의 정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아틀라스한테 황금세계 3개만 따와라. 대신에 내가 지구를 잠시 짊어지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틀라스가 황금사과를 따오고 보니까 이 지구를 그동안 힘들게 지고 있었는데 지기 싫은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스한테 황금사과를 내가 전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헤라클레스가 여기서 꾀를 냅니다. 내가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잠깐만 들어주면 내가 기운을 다시 차리고 지구를 계속 가지고 있겠다. 그러자 이제 아틀라스가 넘겨왔죠. 헤라클레스이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헤라클레스의 11번째 과업, 아틀라스와 관계된 이야기고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틀라스 산맥, 여기 이제 북부에 있는 산이고요. 이게 이제 해안 쪽으로 이렇게 거세게 이렇게 높아지고요. 아래쪽, 아프리카 아래쪽은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이 밑에 아틀라스 산맥 밑에가 산맥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아틀라스 산맥 북쪽에 삽니다. 이 바다에서 이렇게 이제 비구름이 몰려오다가 아틀라스 산맥에 부딪히고요. 그래서 비를 이제 이 아틀라스 산맥 끝쪽에 내려주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지중해성 기후가 있고 살기 되게 편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가 기원전 8세기에 만든 변신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아틀라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헤라클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르세우스라는 제우스의 또 다른 아들인데요. 메두사를 죽입니다. 메두사는 원래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정분이 납니다. 그래서 아테나라는 여신이 열받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퍼붓고요. 머리카락이 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메두사를 직접 보면 돌로 변하게 되는데 열받은 아테나가 페르세우스에게 청동 방패에 비친 모습을 보고 처단하라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이 메두사의 목은 아테나의 방패 장식으로 쓰이는데요. 아틀라스 앞의 이야기는 지구를 짊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부자 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이제 아틀라스 부자 왕에게 잠잘 곳을 좀 부탁하니까 거절합니다. 페르세우스 열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틀라스한테 메두사의 머리를 보여주고요. 그 자리에서 아틀라스는 돌로 변하는데 그게 이 아틀라스 산맥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틀라스 산맥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헤라클레스 기둥과 연결이 되냐, 헤라클레스와 어떻게 연결이 되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헤라클레스의 10번째 과업이 게리온의 황금무리를 잡아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리온은 당시 지브롤터 해협 부근에 살았는데요. 헤라클레스가 이제 아틀라스 산맥 부근을 지나면서 이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 열받아서 괴력으로 산맥을 탁 손으로 내려치면서 지브롤터와 세우타, 그래서 지브롤터 해협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또 전해집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의 기둥, 아틀라스산, 돌이 된 아틀라스를 헤라클레스가 이렇게 두동강이 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 스페인 국기에도 있는데요. 이 스페인 국기에 보면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헤라클레스의 기둥이고요. 원래 non plus ultra, 이건 너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헤라클레스 기둥 너머에는 지옥이 있다, 하데스가 있다라고 옛날에 전해졌기 때문에 이건 너무 아무것도 없다,
필요 없다라는 표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논을 빼다 보니까 플러스 울트라, 보다 멀리 나아가다라는 뜻으로 스페인 국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지브롤터 실제로는 이렇게 높다란 산맥으로 끝에 되어 있는데요. 지브롤타라는 이름은 이슬람 사람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원래 이베리아 반도의 4분의 3, 스페인, 포르투갈의 4분의 3까지 차지를 했는데요. 7세기 초 이슬람은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아라비아 반도를 차지한 다음에 동남아 제국을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터키 그리스 일대에서 막히고 방향을 선회해서 북아프리카로 해서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지역까지 올라가죠. 이때 선봉장의 선이가 타리크 이븐 지야드입니다. 이슬람 지휘자인데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자발 타리크, 타리크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 산을 자발 타리크라고 했고요. 나중에 이게 지브롤터라고 불리게 됩니다. 당시 이제 무어인이라고 하죠. 이슬람 세력들 아프리카를 통해서 요 정도까지 4분의 3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 북아프리카를 지배를 하는데요. 이 가톨릭 세력들이 1492년 이 이베리아 반도를 가톨릭 세력으로 통일합니다. 이걸 레콩키스타, 재정복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하단에 있는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이 있는 우리 알함브라의 추억이라는 기타곡도 있죠. 그래서 1492년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을 점령을 하면서 레콩키스타가 완성이 되면서 이 무어인들이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쫓겨나고요. 이 1492년 이사벨 1세라는 이 여왕이 스페인을 통일하고 유대인 그리고 이교도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콜럼부스의 항해를 오케이 해주면서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난 해도 1492년인 거죠. 자, 레콩키스타. 이 이사벨 여왕이 남편과 함께 스페인을 통일하고요. 이 이슬람 무어인들이 쫓겨난다. 이게 이제 알함브라 궁전, 이슬람 궁전입니다. 여기 이제 고사작전,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만들면서 나중에 항복하게 만드는 이사벨 여왕의 작전이 성공을 하는 거죠. 자, 지브롤터, 스페인 끝쪽에 있는 영국 땅입니다. 그리고 모로코 끝쪽에 있는 스페인 땅이 세우타가 되겠습니다. 지브롤터는 영국 땅, 세우타는 스페인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우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의 유일한 EU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난민들이 이 세우타로 넘어가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실제로 넘어온 사람들을 기관총으로 많이 무참히 학살한 그런 기록이 있는 것도 이 세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브롤터, 여기에도 산이 있고요. 이 세우타도 산이 있고 이 양쪽을 헤라클레스 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스페인 끝에 있는 지브롤터를 어떻게 영국이 차지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있습니다. 카를로스 2세라고요. 이 1661년부터 1700년까지 한 39년 산 스페인 왕이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문제점인 주걱턱, 그래서 입도 잘 안 다물어졌고요. 음식을 먹으면 입으로 줄줄 샜습니다. 서 있을 수도 없고요. 남한테 계속 엎혀 다닐 정도로 부실한 그런 체격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세까지 살았죠. 그가 죽고 나서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참여를 하고요. 결국 이 지브롤터, 여의도의 한 3분의 2 크기인데요. 여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영국 땅인데요. 한 2번 정도 스페인으로 갈 거냐 영국에 잔류할 거냐 투표를 했는데 90%의 사람들이 영국 잔류를 선택을 합니다. 영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군사적 요충지가 되고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브렉시트가 발생합니다. 이 영국이 EU에서 탈퇴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쪽 지브롤터가 문제가 됩니다. 매일 15,000여 명의 노동자가 스페인에서 지브롤터로 넘어가고요. 실제 지브롤터의 영국 국적자 35,000여 명 중에 8,000여 명이 스페인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스페인에서 지브롤터를 넘어갈 때 여권을 보여줘야 되고요. 이런 불필요한 피곤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2025년 6월 EU하고 영국 간 협약으로 여기를 이제 자유롭게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브롤터 영국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이제 세우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우타, 우리 모로코 옆 땅인데요. 참 역사적으로 기구한 땅이기도 합니다. 원래 로마와 전쟁을 일으켰던 페니키아인이 여기 살았고요. 로마에게 진 다음에는 로마 땅이 됐다가 게르만족이 넘어와서 반달족의 나라가 됐다가 또 무어이 이슬람의 땅이 됐다가 포르투갈 애니커 황제가 여기를 점령하면서 포르투갈 땅이 됐다가 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60년간 포르투갈이 스페인이랑 합쳐졌는데요. 그때 스페인 땅이 되고 현재까지 이 스페인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입장에서는 참 애매합니다. 이 지브롤터가 영국 땅이라서 이제 스페인에게 돌려줘. 그러면 영국은 야 그러면 세우타를 모로코에 돌려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스페인 입장에서는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포르투갈과 스페인 합병 한 60여 년 정도 1580년부터 1640년까지 스페인이 통합을 했는데요. 이 포르투갈 왕가하고 스페인 왕자와 딸을 서로 크로스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나라 간 왕위가 끊어진 쪽이 대신 이렇게 왕을 겸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결국 포르투갈의 왕가의 어떤 국외 구도가 무너지면서 스페인이 한 60년간 왕위를 차지했고요. 포르투갈의 왕위를 차지했고요. 그러면서 이 스페인 땅이 세우타가 되고 포르투갈이 독립하고도 이 세우타를 차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지브롤터와 세우타 얘기, 헤라클레스 기둥을 했는데 달러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 달러 표시를 할 때 이 줄 한 줄도 표시하고요, 두 줄도 표시하는데 이게 헤라클레스의 기둥입니다. 신대륙 미국은 초창기에는 영국 은화를 갖다 썼는데요. 수량이 부족해지자 근처에서 만든 스페인 팔리알 은화, 멕시코산 은화를 가져다 씁니다. 서양에서는 금화나 은화나 사실 어느 지역에서 만든 거라도 함량과 순도가 일정하면 그게 통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갖다 쓴 거가 부족하자 이제 스페인산 은화를 썼는데 스페인산 은화에는 스페인을 뜻하는 S가 써 있고요. 헤라클레스 기둥을 의미하는 두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미국의 달러의 기호도 이 스페인 리알 은화의 그런 기호를 그대로 응용을 했다. 이 달러가 미국 기준통화로 채택된 건 독립전쟁 직후인데요. 미국 입장에서 영국의 파운드 이름을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대신 지금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스페인 달러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어떠냐라고 이제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S자의 헤라클레스 기둥을 그린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달러는 또 어떻게 생겼느냐? 요하인 스탈러 그로센에서 생겼습니다. 고헤미아, 지금의 이제 체코고요. 성 요하인 지역, 세인트 요하인 지역에서 은광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왕은 요하인 스탈, 요하인 계곡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고요. 은화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요하인 스탈러 그로센, 그로센은 당시에 독일화폐 기준인데요.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요하인 탈러라고 이야기 되고요. 또 요하인도 없어지고 탈러가 달러까지 이렇게 변형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쳐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브롤터 그리고 세우타 이야기하면서 헤라클레스 기둥, 마지막으로 달러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저의 이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직장, 제가 여의도 증권 유관기간 27년 차인데요. 직장을 그만두면 영국 땅 지브롤터 그리고 스페인 땅 세우타를 가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스페인 여행을 간다면, 모로코 여행을 간다면 세우타, 지브롤터, 헤라클레스 기둥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최고민수 경제사 특강의 최고민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